중국에 대한 감정적인 말을 내뱉는 것은 쉽습니다. 국민 정서로 보았을 때 현재 대한민국이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국익의 관점으로 확대해서 보자면 중국은 실제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그런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고, 이제 우리가 대중국 무역으로 경제적 이득을 보던 시대에서 중국이 우리 밥그릇을 빼앗아갈 것을 우려해야 할 상황에 와버렸기에 비단 역사, 문화적인 부정적 정서를 넘어서서 본능적으로 거부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를 일인데요. 여기에 더해 기본적으로 공산 국가들과 독재 국가들은 여러모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그들을 신뢰할 수 없는 분야 중에 하나는 글로벌 기준의 수치들이 제공되어야 하는 경제 전망 부분인데요. 언제나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여야 하고 자국민들이 그렇게 믿어야 정부 존립이 가능한 국가들이기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란 상징으로 G2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지만, 이런 관점에서 중국이 제공하는 수치들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지금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들의 주요 매체들은 중국의 진짜 모습, 중국이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면밀히 벗겨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은 생각보다 가난하고 큰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중국이 경제 전반의 물가 하락을 일컫는 디플레이션으로 휘청거리게 되면서 곧 최고 금리를 보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현재 중국이 심각한 디플레이션으로 빠져들어 이는 서구권 산업을 대규모로 약화시킬 것이고 몇 달 안에 다시 유럽과 미국으로 물가 하락이 이어질 것이며, 이는 서구권의 산업 및 제조업 침체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금리와 물가 상승 궤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데요. 또한 기사는 현재 시진핑의 중국은 쉽게 빠져나갈 수 없는 경제적 함정에 빠져 있다면서 부채 포화 상태는 수익 체감 지점을 통과했고 실제로 부채로 인한 물가 하락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건설 및 중공업에 구축된 성장 모델은 고갈 상황을 넘어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 실업률이 지난 4년 동안 2배로 증가했는데 이는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여전히 괴로워하는 중국 공산당의 위험한 신호란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는 청년 실업률이 중국의 정권 안정화에 왜 크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요. 중국 정권의 안정은 매년 1100만 명의 졸업생을 웨이보와 위챗 같은 온실에서 벗어나게 하여 레닌주의 부르주아 계급으로 안전하게 끌어들이는 방법을 찾는 데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프랑스의 르몽드는 중국은 수출 덕분에 더 부유해지고 있지만 중국인들은 이제 더 이상 아니라면서 중국은 기록적인 무역 흑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과 청년 실업률 증가로 인해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인들은 소비를 극도로 줄여 가계 소비 감소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수출로 중국 정부는 부자가 되어도 국민들은 더 가난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전기, 전자, 가전제품의 수입이 감소하고 청년 실업률이 폭등 중이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수출에서도 중국이 계속 세계 최대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붙은 상황입니다. 팬데믹으로 아직까지도 봉쇄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은 전 세계 공급망을 지배하고 있던 과거의 영광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한 수혜는 한국이 볼 수 있다는 독일의 비즈니스 전문지 캐피탈의 전망이 있었는데요. 기사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조정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전 세계 상품 흐름은 현재 지난 20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여기에 승자와 패자가 등장하게 될 것이며, 현재 경제학자들과 역사가들은 몇 년 후 세계화의 발전을 되돌아볼 때 거의 확실하게 2022년을 획기적 변곡점으로 잡을 것이라면서 현재 글로벌 공급망의 재평가를 뒤흔들고 있는 5대 트렌드에 주목했는데요. 첫째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꼽은 기사는, 둘째로는 국제 분업에 있어 중국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부분을 꼽았는데요. 아직도 중국의 중요성은 매우 크지만 감소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반도체 전쟁 및 시진핑 정권에 대한 서방 투자자들의 회의론이 중국의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고,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중국의 공급업체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공급망 다각화에 나서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국가로 베트남과 인도 등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이어 셋째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 것보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더 강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부분, 네 번째로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유럽의 지정학 지도가 변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한 기사는,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눈치채지 못하고 있지만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강력한 리더십 역할을 맡고 있고 한국도 세계 경제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며 이 두 나라 모두
중국의 중요성 상실로 인한 경제적 수혜자가 될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또한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으로 인해 탈중국을 하기 위해 선택하는 후보 국가 중에 베트남, 태국, 멕시코, 인도 그리고 한국을 선정했는데요.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한 바대로 애플의 탈중국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공급망 재편성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서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 수혜는 한국이 입을 가능성이 많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 또한 애플과 마찬가지로 탈중국이 절대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국가 간의 경쟁적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한중 관계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한중 간의 관계는 파트너이면서도 그 누구보다 강력한 라이벌 관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이 기술을 따라잡으면서 한국 산업발전 모델을 보완 중이라 전하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가 한국에서부터 중국으로 흐르면서 한중 두 국가의 무역은 윈윈 관계로 이루어져 있지만 화학, 일반기계, 자동차, 가전, 기계산업 분야 등에서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산업구조가 한국을 추격하는 선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두 아시아 거물 사이의 관계가 점차 보완 관계에서 경쟁 관계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중간재, 첨단 산업 분야에서 경쟁 심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기사는 중국도 한국과 유사한 산업 구조 발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산업 정책 측면에서 정확한 전철을 밟지는 못하고 있다는 양국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중국은 지금 한국형 발전 모델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여러 국가들의 성공과 실패를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중국이 한국을 위협하는 산업 분야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에 실질적 라이벌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이 가지고 있던 산업 분야를 중국이 공격하여 성공한 분야도 있고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며 중국의 본격적인 한국 침투도 시작되었고 이미 한국 내수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로봇 산업 분야인데요. 중국의 robotoftheweek.com은 중국의 로봇 산업 경쟁력이 한국을 앞질렀다는 전국 경제인연합회 보고서를 인용하여 최근 중국 로봇 신제품들이 높은 가성비를 앞세워 한국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 로봇 산업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로 중국 로봇들이 한국의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 시장을 선점했고 이는 중국 정부의 로봇 산업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과 강력한 지원 덕분에 한국 로봇 대비 약 20% 저렴한 것이 주요했다는 것인데요. 현재 한국 산업 생산 라인과 물류 라인의 운송과 이동을 담당하는 로봇의 약 60%가 중국산이며 점점 더 점유율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로봇을 사용하는 로봇 대국이라는 점에서 이런 저렴한 버전의 중국산 로봇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뼈아픈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렇게 조용히 한국 시장을 잠식한 분야가 있는 반면 공식적으로 한국을 장악하겠다고 큰 소리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 공격에 나선 대표적 기업 중 하나는 미국의 CNBC가 전하고 있는 알리바바인데요. 이미 중국 알리바바의 소비자로서 그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한국 확장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 태세를 마친 알리바바라는 것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후 올해 한국에서 제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100억 원을 투자했다 밝혔으며 이미 한국의 월간 활성 사용자가 9월 한 달에만 272만 명을 돌파했다는 것인데요. 한국 소비자들은 현재 3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온라인 해외 직구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중국이 입지를 넓히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막대한 전자상거래 시장을 알리바바와 같은 대기업이 눈독들이기 시작한다면 이는 분명 상당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위협적인 상황도 있지만 항상 중국이 반중 정서를 불지피는 분야에서도 그들이 한국 시장을 통째로 먹겠다 나선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김치인데요. 그것도 그냥 중국산 김치를 한국에 더 팔겠다는 게 아니라 한국의 안타까운 상황을 그들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는 중국입니다. 신화닷컴은 현재 한국에서는 배추값이 폭등하여 김치를 제공하지 않는 식당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자극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를 절호의 기회로 살리자는 것은 중국의 영자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즈입니다. 기사는 한국의 악천후로 인한 배추 공급 차질로 중국 김치가 한국에서 환영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중국산 김치는 한국의 악천후가 배추 작물을 강타한 후 한국으로 수출량이 높아지고 있고 1년 내내 수요가 높은 것이 한국으로 가는 중국산 김치인데 팬데믹과 운송 비용으로 잠시 감소했지만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라면서 한중 사이에는 이 김치를 두고
불화가 촉발된 바 있다 전하고 있는데요. 김치부터 로봇까지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역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대규모 물량 공세, 가격 공세로 이미 내수 시장의 대부분 분야에서 중국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이 이런 위세에 눌려 중국이 모든 것을 가져가도록 놔둘 호락호락한 국가는 아니죠. 중국이 한국을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다는 그런 확실한 산업 사례가 러시아에서 등장했는데요. 특히나 그 분야가 선진 산업의 대표적 분야이기에 중국으로서는 매우 뼈아픈 평가였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자동차 전문 매체 아브토비아트는 중국 차는 아직 한국 차에 멀었다는 가멸찬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현재 러시아의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은 물론 해외 기업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는 중국 차가 아쉽다는 평가를 하면서 여기에 한국을 소환한 것입니다. 기사는 중국 체리 자동차의 크로스오버 모델 오모다 C5에 대한 리뷰에서 이 차를 크로스오버라고 부르긴 하지만 외관에 더 적합하고 차량 전면은 심플하고 다른 세부적 사항에서는 우아하고 세련되며 패셔너블하지만 이는 세계 자동차 산업의 현재 트렌드에 지나지 않으며 와우라고 외칠 만한 요소가 전혀 없다고 평가하면서 독일과 일본 차들의 인테리어나 디자인을 모방했고 여기에 스티어링 휠은 프랑스를 모방했다는 것인데요. 경쟁 모델로 폭스바겐의 타오스, 스코다의 카록, 기아의 셀토스, 닛산의 캐시카이를 꼽은 기사는 한국 차의 민첩성 수준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차를 직접 테스트한 자동차 전문가 알렉산더 피쿨렌코의 평가를 전했는데요. 그는 이미 이 차는 이탈리아 수준에는 도달했지만 여전히 한국 차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즉 중국 차가 좋아졌다고 한들 한국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제3국의 냉정한 평가인 것인데요. 자동차 산업은 그 국가의 기술 총력량과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 산업군이기에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중국이 아직 한국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중국 산업이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는 누가 뭐라 해도 저렴한 가격입니다. 아시겠지만 바로 이 무서운 강점으로 이미 몇몇 산업 분야에서는 중국이 우리를 추월했거나 추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언제까지 중국이 저렴함으로만 승부를 볼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국과 무역상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최대 이익을 취하되 그들이 넘볼 수 없는 격차로 중국의 추월을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